리암은 10년 가까이 밤잠 설친 적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회사원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가 아직 버티는 건 아내와 어린 딸의 사랑 덕분입니다. 딸 덕분입니다. 그가 겨우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카가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가나미 딸에 대해 묻습니다. 미카는 가나미가 이미 잠들었다고 말했지만 하루 종일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갖고 싶다고 졸랐대요. 친구네서 시바견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고 합니다. 리암은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가나미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가나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다음 날 리암은 가나미를 데리고 애견샵에 갔고 가나미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에 모든 게 다 값어치가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미카는 이미 일이 너무 바쁜 리암이 정말로 승낙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리암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내와 딸이 웃고 있다면 인생이 던지는 다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적어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리암은 다시 현실에 봉착한다. 상사가 누락된 보고서 때문에 그에게 고함을 지른다. 리암은 목요일에 제출했다고 차분하게 말하지만 상사는 그날 클럽을 돌아다니느라 보지 못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리암이 항상처럼 책임을 진다. 직장에서의 그의 일상은 끔찍한 혼란이다. 상급자들은 모든 일을 그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은 그를 마구 이용하며 공을 가로채고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기회에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기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현관문을 열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미카와 카나미가 항상 그를 기다려주는 덕분에 그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길 전철에서 리암은 메시지를 받았다. 친구 니타에게서. 니타가 방금 나온 새로운 건담에 대해 얘기하며 리암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품절되기 전에 하나 잡으세요. 리암은 웃으며 니타가 여전히 열렬한 팬보이라는 생각에 그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전철에서 내려 구글맵을 꺼내 건담을 찾으려 했지만 낯선 지역이라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익숙한 것을 찾아 거리를 살피던 중 그는 갑자기 길 건너 야외 카페에 앉아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미카를 보았다. 다른 남자와 함께. 처음에 리암은 굳어버렸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본 것을. 미카는 카나미를 검술 수련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미카는 재밌게 놀고 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리암은 퇴근 후 미카에게 하루 어땠는지 무심하게 물었어요. 미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카나미를 검도 수련에 데려다주고 특별한 일 없었다고요. 리암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려 했지만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스스로에게 어떤 설명이 있을 거라고 되뇌었어요. 설명이 있을 거라고. 피곤했거나 눈이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미카가 그렇게 날 배신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음날 직장에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대기 모드로 해놓고 나가려 했지만 늘 그렇듯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완전히 껐고 산책을 나갔어요. 어제 그녀를 봤던 바로 그곳에 다시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녀가 없어서 안도했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전화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심지어 카나미까지 데리고 와서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났다. 리암은 그 남자가 친구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카나미가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다 딸이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은 상사가 그에게 던진 어떤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에 복귀하여 변명을 계속 만들어냈다. 머릿속으로 변명을 만들어냈다. 아마 둘이서 놀이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 아마도 그냥 아주 친한 친구였고 자신이 없을 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일지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상사가 뛰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퍼부었다. 리암은 침착하게 대기 모드가 불안정해서 컴퓨터 재부팅에 시간이 걸리고 보안상 휴식 시간에는 항상 컴퓨터를 종료한다고 말했다.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휴식 시간을 아예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제대로 처리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카였고 그녀는 리암에게 카나미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카나미가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미카는 이미 수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중이라고요? 곧 의사가 나와서 그들이 카나미의 부모인지 물었고 두 사람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카나미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혈액형을요? 리암은 AB형 양성이라고 했고 미카는 O형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카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혼란스러워하며 왜 미카가 필요하고 자신은 필요 없는지 물었고 의사는 카나미도 O형 음성이기 때문에 리암의 혈액은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는 동안 리암은 진정하려고 다시 앉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휴대폰을 꺼내 채팅 GTG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동안 읽은 후 답이 그를 강하게 칩니다. AB 양성 부모에게 O 음성 아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카나미가 그의 딸이 아니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암은 마침내 한계에 부딪히고 미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카나미가 정말로 그의 딸인지 아닌지. 하지만 미카는 대답하는 대신 모든 여자처럼 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낼 사람이지 그가 아니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항상 집에 없으니 그는 분명히 그들의 가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암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야근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자르고 그의 직업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그는 승진이나 봉급 인상이 없는 막다른 길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리암은 충격을 받지만 미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사실상 카나미를 혼자 키웠다고 말한다. 카나미가 리암의 아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는 원래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나미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한다. 리암은 그녀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지만 그녀는 리암을 지나쳐 카나미를 부르며 짐을 싸서 떠나자고 말한다. 리암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리암에게서 멀어지자 그는 절망에 빠져 카나미의 팔을 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는 카나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때 카나미가 무섭게 다른 아빠가 더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리암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다. 다음날 아침 리암은 공허하고 망가진 채로 직장에 간신히 나가지만 어찌된 일인지 더 악화됩니다. 그는 상사와의 회의에 불려가는데 상사는 그가 회사 돈을 훔쳤다고 비난합니다. 5천만 엔이나 됩니다. 그는 해명하려 하고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로그에는 그가 자신의 회사 단말기를 이용해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송금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그는 즉시 해고됩니다. 그 후 미카는 이혼을 신청하고 심지어 그의 아이도 아닌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뻔뻔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리암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돈을 갚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기도 전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말이죠. 이때부터 리암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니타로부터 가끔 오는 메시지뿐입니다. 친구가 최신 건담 에피소드 공개 소식을 밝은 목소리로 알려왔다. 잠시 리암은 답장을 할까 고민했다. 예전처럼 같이 보자는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멈춰서 메시지를 삭제했다. 니타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버티라고 극복하라고 말했다. 열심히 하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점심을 먹는 도중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그때 그는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리암은 잠을 청했지만 지긋지긋한 피 섞인 기침이 더 심해졌고 병원에 가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치료받을 돈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침대 위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더니 환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환영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5천만 엔을 훔친 건 그가 아니었어요. 그의 상사였죠. 메카와 바람을 피우던 그 놈이요. 그녀가 했던 모든 변명,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모든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리암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를 진짜 사람으로 본 적도 없었죠. 그녀에게 리암은 그저 지갑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함정에 가담했어요. 그의 상사와 함께 그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려고요 했어요. 리암은 환영을 응시하고 가슴속에 불신이 꽉 차오릅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고 한 남자가 빗속에서 나타나 그 환영이 사실임을 확인해줍니다.
그 남자는 리암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그냥 놔둘 거냐고 묻습니다. 리암은 완전히 지쳐서 무너진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이 되든 그들을 벌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남자는 리암이 내뿜는 격렬한 분노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오늘 밤 그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리암은 그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리암이 괜찮은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암은 더 이상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착하게 사는 삶이 그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남자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고 그는 리암에게 제안을 했다.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리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를 고르는 것뿐이었다. 리암은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건지 정말 죽어가는 건지 몰랐지만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그가 정말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걸 걸겠죠. 그는 미타가 전에 다른 세계들 건담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는 그 세계를 선택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암이 선택한 세계는 마법과 첨단 기술이 혼합된 세계라고 말합니다. 귀족과 왕족이 지배하는 신분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죠. 보통이라면 리암은 어딘가의 도랑이나 농장에서 끝났겠지만 그 남자는 조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한 행성 전체를 다스리는 백작의 가족에게 그를 들여보내겠다고 합니다. 리암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남은 짧은 생명으로 리암은 이 세계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그의 몸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향합니다. 그러자 히드라 행성에서 리암의 5번째 생일이 드디어 도착했고 엄마는 그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일환으로 엄마는 그를 불러 부유 마법을 시전합니다. 발밑에 리암은 그녀를 따라 바로 옆방으로 공중부양합니다. 도착하자 거대한 생일 케이크와 엄청나게 큰 선물 상자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달려가 선물을 신나게 풀어보니 매끄럽고 금속성의 정육면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이 자신만의 AI를 만드는 인터페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정육면체를 사용하여 외모, 성격, 심지어 귀, 입, 그리고 편의상 검열된 다른 부분들까지 특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암은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왜 이런 것을 5살짜리에게 주는지 묻지만 엄마는 그저 중요하다고만 말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와서 자신도 생일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암에게 벤필드 저택 전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이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새로운 백작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묻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단 하나의 작은 조건이 있다. 자기를 포기하는 대신 아버지와 리암의 어머니는 은퇴하여 별장에서 조용히 여생을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매달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리암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용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의 것이다. 권력을 얻는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리암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왜 제정신인 어른이 귀족 가문 전체를 말 그대로 5살짜리 아이에게 넘기는지 묻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약서를 꺼내자 리암은 읽지도 않고 즉시 서명한다. 단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서명이 끝나자 아버지는 서류를 가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떠난다. 자신의 아내를 그들의 별장으로. 리암은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백작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 자기를 최대한 악용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함부로 그를 짓밟지 못하게.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남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며 실제로 감사하고 있다. 불행히도 리암에게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는 자비로운 영혼이 아니다. 사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먹고 산다. 그리고 리암을 그의 새로운 삶으로 보낸 후 그는 다시 그의 관심을 지구 미카와 리암의 옛 상사에게로 돌린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 나가서 그 모든 일에 대해 크게 웃고 있었다. 리암의 상사는 그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데 조금 과했다고 농담하지만 미카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리암은 그녀의 10년을 낭비한 대가를 치른 거라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들이 리암의 전 상사를 포위하고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체포영장과 함께 그 남자는 엄청난 오해라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감시 영상을 확인했고 그가 리암을 횡령범으로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횡령.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고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다. 소중한 후원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미카의 작은 동화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더 이상의 무료 만찬도 쉬운 돈도 없이 차갑고 고요한 고통만 남았다. 리암의 환생을 계획한 그 남자는 그녀의 몰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즐겼다. 그것은 그가 갈망하는 달콤한 업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리암의 영혼을 새로운 삶으로 보내는 일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남자는 리암이 번영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더 고통받기를 원한다. 계획은 리암을 더 가혹하고 잔혹한 세상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수명이 수세기 동안 늘어나므로 절망에 빠질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안내자는 그가 고통으로부터 영향을 섭취하므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먼 행성의 새로운 세계에서 고즈 해적단은 침략 중이다. 처음에는 잘 풀리다가 병사의 절반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여 폭발한다. 해적선장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그는 전장 위에 떠있는 크리스티아나, 떠날지도 모르는 공주를 본다. 전장 위에 크리스티아나는 신성왕국의 첫째 딸이자 감히 그녀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걸어다니는 악몽이다. 그녀가 싸움에 뛰어들자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된다. 그녀의 칼날은 번개처럼 움직이고 해적들은 파리처럼 떨어진다.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부대에게 계속 공격을 지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격을 오늘 자비는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우리 영토를 건드렸다가 살아남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니까요. 감히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가는 살아남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리암의 새로운 삶에서는 마침내 주문 제작한 내가 만든 것을 받게 되고 그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포장은 별로였습니다. 그냥 정육면체 상자였죠. 하지만 집사는 그저 그것에 손만 대면 작동한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상자가 열리고 인간형 로봇이 우아하게 바닥에 착지합니다. 바닥에 그녀는 자신을 메이즈라고 소개하고 집사는 리암에게 그녀가 앞으로 그의 개인 비서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주간 정비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리암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24시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기술적인 설명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 주위를 반쯤 돌며 마치 고급차를 꼼꼼히 살피는 남자처럼 그녀의 디자인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고급차처럼. 집사는 조심스럽게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리암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주문한 맞춤 사양이 약속대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시인했다. 말이다. 집사는 경악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고 리암에게 상기시키려 하지만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메이지에게 자신의 방으로 따라오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 모습을 본 집사는 침묵 속에서 절망에 잠겨 이 순진한 젊은 도련님이 어떻게 될지 깊이 걱정했다. 크게 걱정했다. 몇 시간 후 리암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메이지는 그의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있었다. 집사가 들어와서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리암은 집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슈리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정신연령은 36살이라고. 집사는 감명받지 않았고 36살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아직 애라고 말했다. 그 말에 리암은 완전히 당황했고 메이지는 이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약 600년 동안 살아요. 대부분 100살이 되어야 어른으로 간주되죠. 리암은 깜짝 놀랐다. 여기 수명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걸 전혀 몰랐지만 솔직히 불만은 없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할 시간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메이지가 곁에 있어준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야. 하지만 집사는 그에게 미리 알려주며 메이지에게 너무 정이 들면 좋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메이지에게 제국 사람들은 AI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그가 AI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소문이 나면 소문이 빠르게 퍼질 거고 좋은 소문은 아닐 거야. 아주 빠르게. 좋지 않은 소문으로. 리암은 왜 AI가 그렇게 멸시받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집사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집사는 리암에게 오래전에 AI가 대규모 하늘전쟁에서 인류를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고 말했다. 하늘전쟁에서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져 거의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감한 사람들의 집단이 맞서 싸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집단은 나중에 제국의 기초를 형성했으므로 귀족들이 인공적인 것에 대해 여전히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리암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AI를 생일 선물로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는 처음에 주저하며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이제 백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위를 이용해 그에게서 진실을 끌어냅니다. 집사는 항복하고 리암의 부모가 이미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리암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물었고
집사는 그들이 그를 벤필드 가문이 모든 빚과 함께 남겨두고 스스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해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암의 증조할아버지 알리스터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반필드 가문이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리암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가문을 장악한 후 모든 것을 잘못 관리하여 반필드 가문이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가문은 빚에 허덕이고 국경 지방에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를 잃었으며 산업에서 거의 세수입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암은 자기를 상속받았지만 문제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이드라 행성의 다른 곳에서는 소규모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의 새 영주는 5살짜리 아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이 지역이 얼마나 싫은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번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이 올랐고 아무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번만큼은 모든 게 엉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리암은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다. 반필드 가문이 재산이 오래전부터 파산 상태였다면 부모님은 왜 그것을 모두 5살짜리 아이에게 넘긴 걸까? 그때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다. 어쩌면 그들이 애초에 그를 낳은 이유는 그를 자신들의 잘못을 뒤집었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난장판을 위해서 전생에서 그는 학대받고 이용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매기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주도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한다. 그가 통제하는 미래를 매기는 리암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목적의식을 주었다며 즉시 승낙한다. 목적을 처음으로 리암은 의심 없이 위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질문. 그리고 그 생각은 그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기 전에 리암은 몇 가지 기본 규칙, 고전적인 로봇 법칙의 자신만의 버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가지 기본 규칙, 그만의 고전적인 로봇 법칙 버전. 그는 표준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메이지는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말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생각했다. 솔직히 그는 다른 인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 1. 메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규칙 2. 그녀는 규칙 1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하나. 그리고 규칙 3. 처음 2가지를 거스르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처음 2가지. 그걸 정리하고 나서 리암은 매기 쪽으로 돌아서서 벤필드 영토 재건에 대해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몰라서 일을 시작할 만한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냐고 매기에게 묻습니다. 일을 시작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메이지는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 검색을 하고 결국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공유하기 전에 메이지는 리암에게 그것이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신의 논리가 AI 기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토 관리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역 관리에 있어서요. 이 말을 들은 리암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메이지는 교육 캡슐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10년 치위 지식을 단 반년 만에 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첨단 포드입니다. 단 반년 만에요.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동안 신체 상태도 향상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초고효율 훈련 시뮬레이터 같은 거야. 리암은 완벽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무능력해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어. 자기가 작전 불능 상태일 때 영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말이야.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메이지에게 임시 지휘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해. 작전 불능 상태일 동안 말이야. 오래된 집사 라이언은 즉시 발끈해. 그는 AI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지만 리암은 그 걱정을 무시해. 그냥 넘겨버려. 그는 메이지가 자기가 시키지 않는 한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AI가 임시로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다고 말해.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암은 모든 것을 메이지의 보살핌 아래 두고 있어. 곧 캡슐이 준비되고 리암은 잠수할 준비를 해. 하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메이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정이나 그에 가까운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지 물어봐. 그런 건 말이야. 엠마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리암이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부 로그에 메모리 캐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고 간단히 말해 행복했던 거죠. 그 말에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캡슐에 들어가 고속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캡슐이 열리자 메이지가 리암을 맞이합니다. 리암은 먼저 캡슐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메이지는 캡슐이 작동된 이후로 2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메이지는 그에게 벤필드 영지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갔다는 거죠. 흠잡을 데 없이 말이죠. 리암은 자신이 없는 동안 모든 것을 원활하게 처리해준 메이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직접 그 지역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는 전함부두부터 시작하는 견학에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리암은 처음으로 그곳을 직접 보게 되는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전투복 함대였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묻자 메이지는 기꺼이 준비해줍니다. 올라와. 그녀는 그 슈트가 신경 자극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생각에 반응하므로 움직임을 상상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실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리암은 시험해보고 슈트가 작동하자 안에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감명을 받은 그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와 스파링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메이지는 그렇게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분 후 그 행성의 방위사령관인 마시다가 그의 스파링 파트너로 나타납니다. 리암이 먼저 공격을 하면서 모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마시다는 공격을 막지만 그러고는 극적으로 패배하는 척합니다. 그의 연기는 오스카 수상작이라고 할 수 없고 리암은 그 남자가 순간적으로 속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속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락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마시다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었기에 마시다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암은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마시다가 칼날을 잡아채고 순식간에 무장 해제시키며 그를 넘어뜨립니다. 리암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제압당했는지 믿을 수 없어 메이지가 슈트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마시다는 수년간의 전투 경험이 있기에 그의 제어는 훨씬 정밀합니다. 패배에 좌절하고 당황한 리암은 브라이언에게 전문적인 격투 교관을 즉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은 그에게 이유를 대며 영주가 직접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전생에 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만약 그가 이번에는 이론까지 완벽하게 정복한 다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할 거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할 거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암은 야스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소위 번개의 길 위 대가라고 했다. 번개의 길의 대가라고. 리암은 기뻐 날뛰었다. 야스시가 완전 멋있어 보였기에 리암은 곧바로 자기소개를 하고 야스시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야스시에게 자신의 검술 사범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야스시는 흔쾌히 승낙했고 리암은 더욱 기뻐했다. 하지만 메이지는 리암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녀는 야스시가 매우 수상쩍다고 생각했다. 리암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옛날 사무라이처럼 생겼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옛날 사무라이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래도 메이지는 야스시가 진짜 실력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식 사범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리암은 그 말에 동의했고 야스시에게 실력을 증명하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야스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숲속의 조용한 빈터로 안내했는데 몇 개의 나무 기둥들이 이미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비밀 기술 전설의 성광의 길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기술을 다시는 시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리암은 자세히 주의 깊게 보라고 말했다. 리암은 모든 디테일을 담고 싶어하며 메이지에게 녹화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야스시는 자세를 잡고 천천히 칼을 1인치 정도 뽑은 다음 순식간에 다시 칼집에 넣었다. 그 다음 순간 빈터의 모든 기둥이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졌다. 리암은 그 동작이 불가능해 보여 턱이 바닥에 닿을 듯했다. 그는 메이지에게 돌아서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재생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리 느리게 재생해도 야스시의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리암은 야스시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메이지의 카메라가 따라잡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야스시가 더욱 대단하다고 확신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날 밤 늦게 야스시는 같은 숲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리암이 정말로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기둥을 미리 잘라서 아주 약간만 건드려도 부서지도록 해놓은 것뿐.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츠 트릭이었습니다. 이제 화려한 눈속임 덕분에 귀족의 넉넉한 월급을 받는 좋은 직업을 얻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우주의 저편에서 크리스티아나 공주가 고제 해적들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도착합니다. 고제가 휴전을 제안했지만 그녀가 배에 오르자마자 혼자 왔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나는 흔들리지 않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합함대 전체가 그의 배를 즉시 증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배를 즉시 증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제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맹이 그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맹이 그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긴급 신호를 받는다. 해적들이 그녀의 고향 행성 방어선을 돌파했다. 행성 방패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했기에 그녀는 경악했다. 하지만 고제는 그저 씩 웃으며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구축한 동맹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몇몇 회원국들은 고제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너무나도 기꺼이 편을 바꿨다. 몇 초 후 그녀의 승무원이 무전으로 최신 정보를 알려준다. 근처의 모든 동맹 함선이 그녀에게 대포를 돌렸다. 어떻게든 고제가 그녀의 군대 전체를 그녀에게 돌려세웠기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크리스티아나는 고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나가. 한편 리암이 있는 은하계에서는 야스시와의 훈련이 그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검술 연습을 해왔지만 아직도 전설의 번개 섬관 권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번개 섬관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는 메이지에게 도움이나 해결책을 구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메이지는 그 기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인공지능이지 검객이 아니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야스시는 라이엄에게 기본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마기가 지적했듯이 그 덕분에 전반적인 전투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라이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신만의 기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술 말이죠. 그날 밤 늦게 야스시는 방에서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사기꾼이지만 검술 기본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가짜 실력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그는 엄청난 돈을 벌면서 라이엄에게 초급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면 이 사기극이 몇 년 더 지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엄이 들어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마침내 섬광의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꿈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야스시는 즉시 당황하여 사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시범을 보였으니 더 보여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엄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의 사범으로서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엄은 반박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야스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선을 넘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야스시는 마지못해 넘어가 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라이엄이 방을 나가자 야스시는 크게 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그는 댄을 잘 알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만든 동작을 라이엄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 편안해지려는 순간 라이엄이 다시 나타납니다. 야스시는 순간 당황하며 들키는 줄 알았지만 라이엄은 그냥 내일 나가서 훈련을 못한다고 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아나는 고이 해적선에 억류되어 선장의 개인 숙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에게 자신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묻지만 고는 그저 빙긋 웃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가 자신의 깃발 아래 있는 모든 함선들에게 그녀의 고향 행성을 향해 포격을 명령할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깨닫자 크리스티아나는 당황하여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고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내리고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의 행성이 눈앞에서 소멸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엄이 있는 은하계에서는 그는 여전히 화려한 검술을 아직 못 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으므로 메이지에게 월간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메이지는 현재 반필드 영토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차트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그 차트에는 반필드 영토의 현재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역. 부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생산 및 개발 부문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및 개발의 성장. 라이엄은 상황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아서 안도하며 메이지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메이지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지는 사실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지금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진 라이엄은 복지 예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끊임없이 숫자를 분석했던 경험 덕분에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즉시 원가 수상에서 메이지에게 그 부서를 관리하는 귀족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배고픈 돼지처럼 생긴 귀족이 들어옵니다.
리암은 빙빙 돌리지 않고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단 한 번 줍니다. 자신을 변명해보라고. 귀족은 모르는 척하지만 리암은 사실을 밝힙니다. 재정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송장이 맞지 않으니 그가 돈을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그리고 그가 교묘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한 것이 회사 경비 내역을 몇 년 동안 뒤져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리암은 또한 거래처 변경에 대해 질문하고 귀족은 새로운 거래처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가 엉망이 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통제하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래처를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리암은 그다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부정부패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 와서 부패한 귀족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소문이 나도록. 그리고 진정한 악당 영주가 되려면 이 돼지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때 마기는 리암에게 그 귀족이 사실 횡령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리암은 그가 아직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귀족은 그 사건이 종결되었고 책임은 자신의 부하에게 돌려졌다고 재빨리 해명합니다. 리암은 확인을 위해 마기를 쳐다보고 마기는 공식 보고서에는 책임이 부하에게 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귀족은 그 남자를 얼마 후 처형했습니다. 리암은 이런 수법을 전해 본 적이 있으며 그 귀족을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비난합니다. 그 귀족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지만 리암은 믿지 않습니다. 저 돼지 같은 놈이 짓거리는 헛소리에 칼을 뽑아들고 걸어갑니다. 그 더러운 돼지 새끼한테로. 귀족은 애걸복걸하며 이런 일은 관례고 모든 귀족들이 다 그러니 그냥 게임의 일부라고 변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게임의 규칙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리암은 참을 만큼 참았고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매기가 나타나 그를 멈추라고 합니다. 멈추라고 말이죠. 기회라고 생각한 귀족은 리암이 어린애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소리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가 다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리암의 칼이 번개처럼 빛나고 그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닥에. 아직도 아드레날린에 떨리는 리암은 격렬한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귀족들을 조사해서 부패한 자들은 모두 처형하라고 매기에게 명령합니다. 부패한 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매기는 리암에게 먼저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암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자 그의 몸은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심지어 검을 놓지도 못했습니다. 매기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고 그의 이전 명령에 대해서는 모든 부패한 귀족들을 제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거의 모든 귀족들이 부패했으므로 그들을 모두 죽이면 전체 행정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안으로 그녀는 귀족들의 행정 업무를 대신할 추가 인형들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고 라이엄은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고 승인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투복 경납고로 돌아온 라이엄은 다시 훈련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제 검술 기본기를 확실히 익혔으니 다시 한번 전투복을 입고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슈트를 입고요.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야스시가 들어와 기본 자동 조종 슈트를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전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슈트들은 AI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래서 라이엄은 마시덱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 그때 그의 증조부 알리스터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전투복에 대해 듣게 돼. 희귀한 유물이지만 완전 수동식이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작동시킨 사람이 없어. 희귀한 유물이지만 완전 수동식이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도 작동시킨 적이 없어. 아무도 작동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라이엄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돼. 나중에 야스시는 귀중한 것을 찾아 오래된 신사를 배회하며 라이엄이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투덜거려. 이 훈련 전체가 사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사기였는데 말이야. 야스시는 라이엄을 계속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에게서 계속 돈을 뜯어낼 유일한 방법은 더 쓸모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에게서 계속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쓸모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가 무심코 벽에 기대자 숨겨진 장치가 우연히 작동해서 낡고 오래된 이동식 기사가 나타나. 하지만 야스시에게 이 녹슨 고물은 돈을 계속 굴리고 라이엄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돈이 술술 풀리고 라이엄이 정신 팔리도록 말이죠. 한편 지구 어딘가에서 가이라는 악의적 존재가 부정적인 감정을 사냥하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에 얹어진 크리미 컵 뚜껑에 붙었다고 미쳐 날뛰는 남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 빌어먹을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가이는 그 사소한 짜증에서 뿜어져 나오는 쓰라림을 음미하지만 더 풍부하고 더 절묘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라이엄의 세계로 돌아와서
야스시는 이미 라이엄에게 소위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고대 기동기사, 이제는 에비드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복원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인 라이엄은 자신의 스승의 완전히 엉터리 기술인 플래시를 익히는데 몰두하는데 그의 충직한 집사인 브라이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브라이언은 에비드가 라이엄의 고조할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흥분하지만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라이엄이 그런 원시적인 기계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라이엄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오래된 모델 중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조종 실력이 탁월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늘 참견하기 좋아하는 브라이언은 라이엄에게 야스시의 말도 안 되는 기술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며 완전한 헛소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라이엄은 노력과 인내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최선을 다할 결심을 한다. 한편 메이지는 에비드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즉시 야스시와 그의 소위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표한다. 그녀는 야스시가 애초에 진짜 검객인지 의심하지만 명령은 명령이고 라이엄이 자신에게 에비드 수리를 직접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낡은 고철 덩어리를 작동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잠시 후 메이저 할인 중위 무기공장 기술자가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라이엄의 영역에 도착한다. 아비드 수리 담당을 맡기려고 라이엄은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러 우주선 발사장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고 그러는 동안 라이어스는 라이엄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메이지를 발견해 그녀는 정교한 AI 인형이 귀족인 라이엄 주변에 있는 이유가 궁금해져. 바로 그 순간 라이엄은 그녀의 반응에 약간 화가 나서 즉시 반박하며 자신이 AI 인형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하지만 그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해. 사실 라이어스는 완전한 안드로이드 광팬이거든. 메이지를 자세히 본 순간부터 완전히 흥분해서 덕질을 시작해. 바로 그때 라이어스는 메이지에 내장된 맞춤 기능에 압도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스토커처럼 메이지를 만지작거려. 심지어 흥분해서 메이지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지만 라이엄이 재빨리 가로채며 이곳이 군사기밀 지역이라며 자신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경고해. 볼 사람도 없고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들은 에비드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이동합니다. 낡은 기계를 한 번 본 라이어스는 딱 잘라서 그것이 거의 고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리암에게 이 폐물을 버리고 돈을 낭비해서 고치는 대신 새 모델을 사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자기는 그녀 공장의 표준품 쓰레기는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탈 기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에비드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 공장의 표준품 쓰레기는 하나도 원하지 않고 자신이 탈 기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에비드뿐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어스는 한숨을 쉬며 에비드를 되살리는 것은 절대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체 부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모바일 기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리가 리암에게 많은 돈을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암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고 그는 곧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라이어스에게 최신 모델의 부품을 사용하여 에비드를 개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스시가 현대식 편의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조종수를 익히라고 엄격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라이엄은 모든 자동 지원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완전 수동 조작만을 원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자동 기능을 없애고 완전 수동 조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고요. 출발 전에 라이엄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요청을 하나 더 합니다. 에비드에게 로켓 펀치, 즉 분리 가능한 비행 주먹 공격 기능을 원하는 겁니다. 라이엄 생각에는 고대 기계는 그것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야스시가 에비드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옵니다. 에비드 복원 작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눈이 나야스에게 닿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뻔뻔한 변태는 나야스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코피가 터져버립니다. 코피가 터져버렸습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서둘러 피를 닦고 자세를 바로 합니다. 자신감 있게 걸어가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야스시에게는 나야스는 라이엄과의 대화에 너무 몰두해서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좌절하지 않고 야스시는 계속해서 밝게 자신을 소개하고 심지어 대담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다시 한번 나야스는 그를 무시한다.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녀는 라이엄에게 그의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 아비드의 특수 기술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절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 라이엄은 라이엄답게 그녀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가볍게 제안하고 그 말에 나야스는 즉시 넘어간다.
결국 그녀의 처음부터 목표는 라이엄에게서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짜내는 것이었다. 라이엄에게서. 그래, 라이엄과 그의 운명의 여인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에 불타오르고 있다. 조용히 복수를 맹세하며. 그리고 그는 라이엄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없으므로 그를 벌주기로 결심한다. 더욱 잔혹하고 터무니없는 훈련 방식. 이번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라이엄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는 라이엄을 강가로 끌고 가 미끄러운 통나무 위에 서게 한 뒤 균형을 잡느라 애쓰게 한다. 겨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라이엄이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야스시는 즐거워하며 특수 제작한 발사대로 테니스 공 세례를 퍼붓는다. 야스시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분풀이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 고문이 라이엄의 검수를 갈고 닦을 거라는 핑계를 댄다. 라이엄의 검수를 향상시킬 거라고 변명한다. 강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와중에 테니스 공 세례를 맞은 라이엄은 엄청 무거운 중량검이 얼마나 힘든지 신음하지만 스승의 미친 지시를 따라 날아오는 테니스 공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습한다. 마음의 눈으로만 테니스 공을 피하려고 한다. 한편 해적선에서는 고세 함장이 감옥으로 내려간다. 거기서 그는 수십 명이 잡혀온 여자들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크리스티아나 공주를 포함해서 그는 죄수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크리스티아나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며 마침내 목적지인 보물섬에 도착했다고 알린다. 고즈는 크리스티아나를 음흉하게 쳐다보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흥분으로 떨린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예고 없이 그녀를 배의 실험실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그의 미쳐버린 조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근처 방이 문을 활짝 열어 끔찍한 광경을 드러낸다. 그의 이전 애완동물 중 하나인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거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 고즈는 잔인한 웃음과 함께 그 망가진 여자를 쓰레기처럼 배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크리스티아나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 새로운 애완동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서두를 필요 없이 고즈는 기뻐하며 자신의 새 장난감, 그의 조수는 그녀의 다리를 잘라 불구로 만드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사디스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영구적으로. 하지만 고세는 언제나 창의적인 광인답게 더욱 잔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나의 눈을 파내 손바닥에 이식하려 합니다. 다른 훼손된 희생자들이 가득 찬 시험관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 라이엄의 저택에서는 몇 주가 지났고 라야스는 마침내 라이엄의 엄청난 요청을 바탕으로 개조를 마치고 에비드를 완성합니다. 수정을 가득 채워서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서 미아즈는 라이엄을 에비드의 조종석으로 데려와 조작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라야스답게 그녀는 참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더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는 구실로 셔츠를 반쯤 내립니다. 더 자유롭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라이엄은 최대한 보지 않으려 애쓰며 어색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라 고대 모바일 기사를 작동시킨다. 에이비드는 즉시 그를 스캔하여 유일하게 인식된 조종사로 고정시키고 다른 아무도 이제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흥분한 라이엄은 첫걸음을 내디뎠다가 바로 얼굴부터 넘어지고 메카를 통째로 쓰러뜨린다. 그래서 미아즈는 에이비드의 자동 균형 시스템 같은 현대식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최신 모델과 달리 이 괴물을 조종하는 것은 전진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이엄이 에이비드를 수동으로 조종하는 것을 마스터한다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될 것이다. 기운을 내서 라이엄은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걷는데 성공하고 이번에는 에이비드의 균형을 훨씬 잘 유지한다. 그는 유닛을 창고 밖으로 이동시키고 연습하는 동안 야스는 그에게 모바일 기사를 조종하기 위해 확고한 정신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 제대로. 그녀는 그의 조종장치를 조정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거대한 가슴이 그에게 우연히 스치면서 라이엄의 정신 집중을 완전히 흐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로봇이 손을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잡으려는 것처럼요. 야스는 라이엄이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지 순식간에 알아채고 그를 의심스럽게 노려봅니다. 라이엄은 재빨리 자기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야스씨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는 완전히 라이엄이 조종석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여 야스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스와 함께. 하지만 브라이언은 눈물을 닦으며 그의 주인이 마침내 로봇이 아닌 진짜 여자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면 야스씨는 질투에 불타 라이엄을 속으로 저주하며 훈련을 더욱 고되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날이 갈수록 라이엄은 스승의 소위 비밀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조차 의심한다. 그런 라이엄을 곁에서 조용히 의심하던 메이지는 마침내 입을 열어 문제는 라이엄이 아니라 야스시의 엉성한 가르침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라이엄이 아니라 야스시의 엉성한 가르침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충직한 제자 라이엄은 스승을 의심하기를 거부한다. 대신 그는 새로운 이론을 떠올린다. 어쩌면 야스시의 궁극기의 비밀은 순수한 검술이 아니라 마법일지도 모른다고. 라이엄은 나무 토막을 실제로 베는 것은 검이 아니라 마법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나무 토막을 자르는 건 그래서 그는 만화를 검에 쏟는다고 상상하며 마법의 힘으로 나무 토막을 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검을 휘두른다. 끊임없는 연습 끝에 날들이 달이 되고 달들이 해가 되어 그는 마침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할 비밀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존재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리암은 야스시에게 자신의 엄적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먼 거리에서 나무 토막을 단번에 반으로 가르는 그의 검술 실력을 단 한 번이 배기로 말이죠. 속으로 야스시는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가르침은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리암이 이 불가능한 엄적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는 깊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심장까지 파고드는 공포의 말이죠.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야스시는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리암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그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몇 주 후 리암은 매기와 함께 자신의 전함을 타고 우주에 있습니다. 그때 부하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리암의 영토 내에 있는 작고 버려진 행성 누카넷은 에너지 생산에만 사용되었던 곳인데 해적 함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둔한 소규모 군대는 적의 기동 기사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하는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제한된 수를 고려하면 그때 매기가 재빨리 나서서 누크의 사각지대에서 중력 우물과 자연 지형을 이용해 해적들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중력 우물과 자연 우주 지형을 이용해 그들의 사각지대를 공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엄은 그녀의 계획을 마음에 들어 했고 즉시 함대의 해적들을 포획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최전선에서 행성을 방어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말을 듣고 라이엄에게 그렇게 무모하게 목숨을 걸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자존심과 결의에 찬 라이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결코 겁쟁이가 아니면 전설적인 사무라이에게 훈련받은 진정한 검객이며 제국에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라이엄은 자신의 모바일 기사 에비드에 탑승하여 무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무크를 향해 해적들의 사각지대에서 기습 공격을 가한 그는 적들을 찢어발겼습니다. 적의 모바일 기사들을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베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라이엄은 적의 수를 상당히 줄였고 거기에 더해 플레어가 강력한 빔 라이플을 발사하며 맹렬한 플라즈마 빔이 적 한 기를 관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이엄은 이어서 자신의 비장의 카드, 섬광의 기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수십 기의 적을 베어 넘깁니다. 그의 맹렬한 공격에 압도당하고 공포에 질린 해적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함선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이엄은 로켓 펀치, 고속으로 적에게 에비드의 주먹이 날아가는 특수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술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라이엄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그는 야즈에게 무전을 걸어 투척 가능한 주먹이 아니라 완전한 미사일 주먹이라며 불평합니다. 그때 매기가 끼어들어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 함대의 10% 미만만을 격파했고 공격 중 약 30%의 함선이 파괴되었으며 나머지는 탈출했다고 보고하며 대화가 중단됩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엄은 작전을 완벽한 승리로 여기며 매기 부사령관의 훌륭한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칭찬했습니다. 동시에 고스는 자신이 보낸 해적단이 반필드 자원 행성을 습격하는 임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격노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해적 부대가 반필드군의 강력함을 과소평가하여 전 함대가 전멸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럴듯한 결정처럼 들리지만 고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먹고 도망친 모든 해적들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겁쟁이들을 자신의 부하로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한 후 그는 직접 마무리함으로써 경고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직접 마무리 짓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는 무섭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크리스티아나에게 나중에 다시 와서 함께 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라이엄과 그의 함대는 전투에서 돌아왔고 라이엄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원 행성을 방어했고 덤으로 여러 척의 해적선을 납포했습니다. 제국법에 따르면
해적선을 압류하면 선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운 좋게도 그들이 잡은 해적선들은 훔친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이엄은 보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금과 다이아몬드 더미를 상상했지만 브라이언은 그 전리품이 그런 쓸모없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한 후 메이저는 그 배들이 희귀한 오르칼콤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금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고했지만 라이엄은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금속들은 무기를 만드는 데에만 유용했고 그는 더 화려한 것을,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이나 눈부신 보물을 바랐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세 개의 다이아몬드는 가치 없는 그저 반짝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오리칼콤이나 아다만타이트에 비하면 다이아몬드나 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반짝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오리칼콤이나 아다만타이트에 비하면 다이아몬드와 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라이엄은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금을 원했다. 라이엄이 금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본 브라이언은 그들에게 금도 찾았다고 알렸다. 역시 라이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브라이언에게 금을 녹여서 최대한 많은 금화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다른 금속으로도 주화를 만들까 묻자 라이엄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금속들을 군대 무기 제작에 사용하고 싶어 했지만 메이지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말을 끊었다. 그런 종류의 금속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없었다. 게다가 메이지는 다른 보고를 했다. 벤필드군의 약 1만 척에 달하는 함대에 대한 진단을 실행한 결과 총체적으로 그는 대부분의 함선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적에 대한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던 함대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함대의 30%만이 실제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라이엄은 해적들에 대한 승리를 함대의 30%만으로 거두었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지만 그것은 해적들이 그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적들이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제국 나머지 지역에는 벤필드 영토가 여전히 낙후된 빈곤한 지역으로 보였으므로 해적들은 벤필드 자원 행성을 약탈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벤필드 자원 행성을 쉽게 약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들의 생각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엄에 미친 메카 조종 실력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엄은 해적들이 대규모 공격으로 돌아온다면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엄은 자신의 함선 70% 이상이 쓸모없는 고철이라는 사실이 싫었고 그래서 메이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왔습니다. 망가진 배들은 다 버릴 때가 된 것 같았다. 라이언은 즉시 반발하며 고장난 배들을 폐기하면 군사력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쉬운 표적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고장난 배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는다. 유지 보수 비용만 해도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텐데 라이엄은 돈을 헛되이 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메이지의 의견에 동의했다. 라이언의 걱정을 달래기 위해 메이지는 버리는 배들을 대체할 새로운 배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해적선에서 희귀 금속들을 손에 넣었으니 그것들을 팔면 새로운 함대를 건조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이 문제될 건 없다. 한편 니아스는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최신 함선 디자인을 공개했다. 그녀는 출력을 7%나 향상시키면서도 함선의 반응성을 개선하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었기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함선이 승인되면 제국군 함대가 전에 없는 강력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다음은 제3무기공장을 대표하는 율리시아 모리실 중위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녀는 제3무기공장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함선 모델은 순수 전투용이 아니었고 고급 유람선으로 홍보되었다. 고급 호텔 못지않은 스타일과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오락시설과 여가 공간을 갖춰 승무원들이 함선에서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사회, 물론 나이어스의 함선이 활용면에서는 훨씬 뛰어났지만 실내 골프장과 자쿠지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점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제국군은 나이어스가 아닌 율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야스는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성능을 극대화했기에 자신의 설계가 더 강하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율리시아는 자신의 함선도 전투력이 동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강함이란 무기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 함선의 힘은 그것을 운용하는 승무원에게도 달려 있었고 만약 그 승무원들이 힘든 임무 후 함선 넷바에서 술 한잔 할 수 있다면 다음날 훨씬 더 열정적으로 싸울 의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회의장을 나서면서 율리시아는 제국이 야수의 설계 대신 자신의 설계를 선택한 것을 은근히 자랑했지만 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이번 판은 졌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녀는 맹세했다. 그녀는 실제 전투에서 자신의 함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각오였다. 문제는 그녀가 이미 이 프로젝트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어떻게든 팔리지 않은 함선들을 모두 살 만큼 미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파산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제국군이 거절한 함선 설계를 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완전 거절당했어.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자기가 누군가를 몰랐다는 것을. 라이엄이 낡고 망가진 메카 수리에 돈을 쏟아붓겠다면 그럼 뭐 인기 없는 함선들을 항몰이 사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한편 가이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구에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고통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어떤 것도 라이엄이 겪고 있을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됐다. 바로 지금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라이엄을 봤을 때 그는 라이엄을 다른 세계에 버렸다. 쓰레기 같은 부모와 함께 그들의 빚까지 떠안겨서. 그래서 그는 라이엄의 삶과 영토가 지금쯤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그 행성은 번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이드는 라이엄을 괴롭히려던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서 화가 났다. 잿더미가 되었지. 하지만 그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라이엄이 검술 사범을 요청했을 때 안내인은 고의로 그에게 야스시, 팔 휘두르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완전한 사기꾼을 보냈고 그 녀석한테 제대로 된 걸 배울 리가 만무했죠. 한편 동네 술집에서 마을 사람들은 라이엄의 통치 아래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라이엄을 영주로 모시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그를 칭찬하는 동안 야스시는 조용히 앉아 라이엄이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스시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기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엄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계속 주었고 그가 결국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라이엄은 그것들을 해냈고 심지어 야스시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까지 터득했습니다. 안내인은 야스시의 말을 엿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라이엄을 확인했고 그가 훈련 중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라이엄이 심지어 훈련용 기둥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대고 가이드는 라이엄에게 값싼 힘이나 쓸모없는 기술을 준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라이엄이 이룬 모든 것은 순전히 그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오로지 그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이런 세상에서 라이엄의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라이엄에게 이렇게 잘 풀리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라이엄도 예상 못했습니다. 5살의 부모에게 버려지고 빚에 묻히는 건 보통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잘 풀렸습니다. 이제 그의 영지 경제는 호황이고 라이엄은 마침내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은 가이드 덕분입니다. 라이엄의 긍정적인 모습은 가이드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었고 솔직히 가이드는 그 모든 순간이 끔찍했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했던 가이드는 야스시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진정을 되찾고 일어났다.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된 것이다. 물론 라이엄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더 짜릿한 거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혹독하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라이엄의 추락을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때 라이엄은 메이지와 함께 배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가 확실한 단서를 찾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메이지는 일본군이 함대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구형 함선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식이긴 해도 일본군 함선들은 여전히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 라이엄은 그 함선들을 사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메이지는 함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함선에 함께온 기존 승무원들을 모두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원치 않는 병사들을 함선과 함께 처분하려 했던 것이다. 낡은 배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겠지만 메이지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선원들 중 상당수는 귀중한 지식을 가진 베테랑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귀중했습니다. 그들을 영입하면 라이엄의 군대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괜찮은 거래처럼 들렸고 라이엄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주저없이. 안내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라이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계획의 또 다른 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으로 몇 가지 수작을 부리고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라이엄의 부대에 잠입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라이엄의 부대에. 그리고 라이엄이 악한 영주로 행세하는 동안
그들이 그의 소위 폭정에 맞서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의 소위 폭정에 맞서 일어설 것입니다. 한편 야스시는 끔찍한 숙취에 시달리며 집에서 축 늘어져 조용히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위아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니아스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는 허둥지둥 몸을 가다듬고 금세 냉철한 스승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금욕적인 스승으로 니아스는 처음에 야스시를 의심했지만 라이엄의 발전을 지켜본 후 그의 소위 훈련 덕분이라고 확신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숙련된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야스시는 그녀가 직접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잠깐 그녀와 잘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라이엄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니아스의 질문 방식은 야스시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라이엄을 설득해서 자신의 제안을 듣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냥 다가가서 묻는 것이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야스시에게 남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야스시는 그녀가 자신을 유혹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오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말을 걸면 자신이 괴짜로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야스가 목숨이 걸린 것처럼 애원하며 그에게 말해달라고 거의 간청하자 야스시는 굴복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꿈꿔왔던 모든 환상과 시나리오를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소스 코드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야스는 몇 초 동안 완전히 침묵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야스시는 너무 과했을까봐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스는 그에게 스타킹을 신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야스시는 그녀가 그 모든 말에도 자신을 완전한 괴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타킹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야스는 그에게 진심으로 조언에 감사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야스는 라이엄의 성에 그를 만나러 왔고 그녀는 야스시가 묘사했던 옷차림 그대로 하고 라이엄을 매료시켜서 자신이 파는 것을 사도록 하려 했다. 라이엄은 좀 순진할지 몰라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라이엄은 나야스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자신에게 뭔가를 사게 하려는 게 꽤나 분명했다. 나야스는 자신이 만든 최신 전함 모형을 팔려고 왔다고 인정했지만 라이엄은 즉시 거절했다. 나야스는 거절하기 전에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라이엄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제국군으로부터 중고 전함들을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에 어떤 판촉 설명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었다. 여전히 필사적인 나야스는 계속해서 배의 사양을 나열하며 밀어붙였고 솔직히 그것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라이엄은 그녀에게 그렇게 간절하다면 제국군에 가져가라고 말했다. 팔려고. 야스는 이미 그렇게 해봤지만 발표회에서 실패해서 한 척도 못 팔았다고 고백했어요. 단 한 척도 팔지 못했어요. 그녀는 리암에게 간청하며 적어도 몇 척만이라도 사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한두 100척만 사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돈이 문제라면 대출받는 것도 도와주겠다고까지 했지만 리암은 그녀의 말을 잘 놨어요. 재빨리 말을 끊으며 거기서 멈추라고 했어요. 다시 빚을 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때 야스는 정말 절박했어요. 너무 절박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며 리암을 유혹하려 했어요. 배를 사도록 유혹하려고요. 하지만 그것은 리암에게 전생에 그의 형편없는 아내가 아마도 그의 빌어먹을 상사를 유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리암은 야스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 그녀는 끔찍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메이지에게 예산에 남은 자금이 있는지 물었고 메이지는 약 300척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엄은 나야스에게 그 배들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나야스는 감격에 겨워 즉시 배를 배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자신의 발에 걸려 크게 넘어져 바닥에 얼굴부터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라이엄은 나야스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과 공학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때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나야스는 300척의 배를 인도 준비하라고 자신의 팀에 명령하며 흥분으로 거의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녀의 조정관은 실제로 그 배들을 사려는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만 나야스는 자랑스럽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매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엄은 왕자방에서 메이지에게 귀를 청소받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기에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6화 마무리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하세요.